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자유롭고 위대하게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기념한 책이 나왔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교훈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이만한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내놓은 원리 원칙,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뷰포인트, 이런 것이 정말 많은 것을 세상을 바꿔놓은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애덤 스미스의 유산은 대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그래서 자유롭고 위대하게, 그 유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부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부론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이 책 또한 상당히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애덤 스미스를 전공하고 또 세세하게 그 역사적 의미나 또는 그 상황에, 시대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귀한 자료들을 모았고요. 또 애덤 스미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책을 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학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사상적, 문학적,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또 모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가 협력해서 살고 있죠. 근데 서로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거,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높일 건가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하는 방식, 그걸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장 퍼블릭, 공적인 세계에서의 가치, 소셜 웰페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공기관 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적인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살고 이 세상과 호흡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나게 진보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지, 공적인 걸 내세운다고 해서 공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국부론 이후에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이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이치를 깨우는 것을 우리는 애덤 스미스의 교훈이다 그러면서 이걸 경제학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의 이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러한 애덤 스미스가 내놓은 국부론, 또 도덕 감정론의 그러한 바탕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애덤 스미스가 우리 인류에게 끼친, 그리고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분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 안지혁 교수님께서 해제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최승록 원장이 저한테 이걸 번역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굉장히 잘 써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번역은 이제 하지는 않았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국부론 쓰면서 국부론 관련돼서 글을 계속 써왔던 것을 이제 저는 이제 해제 쪽으로 해서 뒤에 썼고요. 그래서 그걸 그 내용 같은 건 보면 아마 오늘 다른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또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건 다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잘못 이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담 스미스는 친노동적이다, 그리고 반기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를 자유방임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뭐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자연적 자유거든요. 내추럴 리버티 이걸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흘러가고 이게 사회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간섭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이 자유방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중농주의라고 알고 있는 케네입니다. 케네에 보면 이 경제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경제가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부론에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4권 이제 9장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국가가 자유와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한 번영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번영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방임과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내추럴 리버티, 이 자연적 자유와는 다르다. 그러면 자연적 자유를 그러면 우리가 쭉 훑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연적 자유에는. 그게 뭐냐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특혜 이런 것을 없애는 거죠. 그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 두 조건 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것이 자연적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내버려 두는 거 자유방임하고는 내추럴 리버티 자연적 자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대로 방식대로 생활하고 이러는 것을 자연적 자유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자꾸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가치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사실 노동가치설은 이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는데 뭐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이것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담 스미스가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게냐면 국부론 제1권 6장 그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버를 잡는 데 드는 노동력이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데 드는 노동력의 2배라면 비버 한 마리는 당연히 사슴 2마리와 교환되거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서 이 가치는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이 얘기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대 때를 얘기를 하느냐면 뭐 그 국부론에도 나오지만 원시 수렵 시대입니다. 원시 수렵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국부론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뭐 현대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원시 수렵 시대에서 한참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발전되고 진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동뿐만 아니라 재화의 가격은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생산 요소 그래서 거기에 자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가지고 이제 객관적 가치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동 가치설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객관적 가치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가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한계 효용 이론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 몰랐죠. 그래서 뭐 그래서 쭉 읽어가보면 재밌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재화의 가치가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비용이라고 이 생산 요소의 그 비용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그 뒤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아담 스미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노동가치설을 주장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 객관적 가치설인데 이건 나중에 뭐 한계 효용 이론에 의해서 이 재화의 가치는 주관적 이 주관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 가치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요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부론 전반에 걸치면 그 노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국부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부터 그러거든요. 첫 번째. 왜냐하면 국가의 또는 한 사회의 전체 그 부라는 것은 이 노동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된 재화의 양이라는 것은 노동량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국부론 전체를 쭉 훑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제1권 10장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많은 경우에 이제 이걸 인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냐면 동종업종의 사람들은 좀처럼 함께 잘 모이지 않는다. 재미와 기분 전환을 위해서조차 잘 모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나게 되면 나누는 대화는 대중의 해가 되는 음모, 즉 가격을 올리는 어떤 계략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상당히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자본가가 항상 유리하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것도 제1권 8장에 보면 고용주는 수가 적으므로 비교적 단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법률과 정부기관이 고용주들이 단합을 인정하기도 하며 적어도 금지하지는 않는다. 반면 노동자들이 단합은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자꾸 그 아담 스미스가 친노동적이다. 그리고 반기업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아담 스미스가 실제로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게 국부론 전체에서 쭉 읽어보면 반대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기업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자유시장 또는 자유경쟁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누구나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조직, 특정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노동자보다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특혜가 많이 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정부가 법과 규제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조직, 산업에 특혜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자유시장이고 자유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유시장, 좀 더 나아가서는 자유기업주의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 친노동 또는 반기업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문구를 가지고 아담 스미스를 뭐 이렇다 이렇게 평가하면 상당히 잘못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아담 스미스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자유방임주의자다. 그리고 노동과 지서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반기업적 친노동적이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김성준입니다.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느냐? 잘 쓰여진 책입니다. 안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 쉽게, 독자들이 읽기 쉽게 잘 쓰여진 책이고, 저는 주로 평등, 이 평등과 자꾸 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주로 평등과 정의에 대한 챕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챕터를 정하게 된 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경제학, 행정학, 정치경제학자인데 여전히 뭐 평등, 정의라는 개념이 어려웠어요. 학생들을 만나면서도 어렵고 일반인들을 만나면서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덥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깔끔하게 책을 쓰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게 다 쉽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안재욱 교수님 뭐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비롯해서 알기 쉽게 쓰시느라고 굉장히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이 책도 역시 일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 파트에 있어서의 번역가는, 그러니까 그 저자는 자기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진짜 아담 스미스의 저작을 통해서 바탕을 두고 그렇게 의견을 나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퀄리티웍이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담 스미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안재욱 교수님이 쓰신 국부론 쉽게 이야기를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부론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스크립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평등과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잘못 배워서 자유, 평등, 뭐 민주 이런 것들을 다 동등한 가치로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참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등과 정의를 번역하면서 평등과 정의는 왜 필요한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개인이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 정부가 혹은 국가가 개인들에게, 시민 개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 스미스가 주종관계나 권한관계 혹은 어떤 사회적인 일부 하이어르키, 위계 질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권한관계에 있어서의 평등주의 규범을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게 경제적이든 무엇든 어디에 예속돼 있으면 결국은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계속 주장하는 평등은 개인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주로 느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지위를 갖게 돼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자질이 뭐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또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등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차별입니다. 차별.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내용도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돈이 많은, 그러니까 대상공업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시대였잖아요. 상업시대라는 게 사실은 돈 많고
요즘식으로 하면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상업주의를 비판하다 보면 아담 스미스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공격을 했을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거, 뭐 독점 만들지 마라, 독과점 만들지 마라, 특혜 주지 마라, 무역하는데 보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아담 스미스로 하여금 그 타픽을 주게 만들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생각해 보면 그게 누가 대상이 되든지 관계없이 차별적인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헌법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유니버설한 거, 제너럴한 거, 가장 일반적인 원리를 담아야 한다. 그렇지만 헌법에도 아주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게 실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격의 대상이 한정적이었지만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를 지금 해석하면 그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의 정의. 예, 사실은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저스티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뭐 롤스의 정의론을 보고 배우고 롤스의 정의론이 정의에 관한 바이블처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왔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에 뭐 다른 분들의 얘기, 특히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책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미스 정의론의 핵심은 그의 도덕 심리입니다. 도덕 감정이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행동의 원인을 감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감성, 적정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적정한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원인에 부합하는 적합한 감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이거는 정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동기를 인정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불의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개해야 하며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불의라고 봤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죠? 예. 하이에크가 자유를 정의할 때 강제가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때 그 강제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자유를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일종의 강제라고 볼 수 있고 정의는 그래서 자유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생각하면서 그 미국은 그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하잖아요, DOJ. 그러니까 사법의 핵심이 정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법이 이루어야 할 게 결국은 정의인데 그 정의는 다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해를 끼쳤을 때 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그 정의와 자해의 차이는 워낙 유명한 거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쿼트하겠습니다. 정의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만약 정의가 사라지면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물은 한순간에 붕괴될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곳곳에서 정의와 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의는 그 사회의 기둥이며 자해는 장식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해는 옵션입니다. 자해는 하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의는 기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행정학자로서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국가, 어떤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냐?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아담 스미스 관련해서 번역한 건 실험 경제학 부분하고 경제 발전 관련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인데요. 이 두 장의 에세이를 쓰신 분들이 한 분은 실험 경제 관련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버너 스미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관련해서는 아마티아 센이거든요. 두 분 다 이제 뭐 노벨 경제학 위너죠. 상 받았던 분인데
일단 저기 실험 경제학 관련해서 어, 버넌 스미스가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실험 경제학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저기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저기 합리성, 그러니까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저기 경제 주체의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러한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저기 프리딕션이 실제로는 실험을 해보면 잘 안 맞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버넌 스미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으로 돌아가서 시장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어떤 경제 질서가 규칙에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이에 대해서 이제 실현 경제학에 대해서로 다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와 실험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애담 스미스 자체는 실험 경제학 자체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이제 실험 경제학과 관련해서 재해석해 본다면 그 아담 스미스의 그 도덕 감정으로부터의 인사이트, 그것이 이제 실험 경제학의 본질에 어떻게 향상을 미쳤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버넌 스미스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경제학 최근 들어서 이제 되게 핫한 분야인데, 경제학에서 실험 경제학과 관련해서 아담 스미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실험 경제학의 발전,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으면 아마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잘 아시리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을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아마티아 센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마티아 센의 시각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 경제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가 현대 세계의 자본주의를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즉 뭐냐, 그러니까 시장 경제 유용성하고 창조성이 경제적 변형을 가져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기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이제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어디서 오냐면 시장의 부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마켓 나는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뭔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마티아 센도 여기에서 시장의 부재,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공급할 수 없는 재화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한 제안은 어떤 것들이냐. 기본적으로 아담 스미스 때에 서유럽에서 있는 국가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문맹하고 빈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굉장히 우려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런 시장의 부채에 해당하는 문맹이나 빈곤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육, 그리고 빈곤 구제 같은 건 정부가 베이스로 약간 깔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약하자면 경제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유지하되, 이제 시장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누락되는 것, 즉 시장의 부재겠지요. 시장의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을 배제한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포함하는 정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 발전이 결국은 시장 경제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라고 이제 아마르티아 센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의 동기는 또한 이제 자기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호 신뢰와 확신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의 동기가 된다라고 봤고, 끝으로 이제 경제 발전의 국가 간 차이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가진 생각들이 있는데요. 국가 간에 관찰되는 경제 발전의 차이를 아담 스미스는 인정주의, 제국주의적 편견, 민족적 속물주의, 지적 오만 등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자질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담 스미스가 도덕적이고 굉장히 민감한 사상가로서 시대를 얼마나 앞서가는지를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저도 이제 신흥 경제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두 챕터를 제가 번역함으로써 재밌게 또 번역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또 많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배재대학교 이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규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정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 많은데요. 근데 규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았던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규제가 굉장히 재밌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순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것이 개별 사례마다 하나씩 보이고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규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정부가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을 한다라는 류의 연구가 이제 제 연구의 핵심인데, 이 아담 스미스 연구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본질을 좀 더 찾게 해주는 연구, 그리고 이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주로 번역한 부분은 도덕감정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도덕감정론의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 아담 스미스 하면 되게 차가운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되지만, 도덕감정론 내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나한테 굉장히 따뜻한 잔소리를 해주는 아담 스미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해나 인애를 강조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프루던스를 강조하면서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의 관찰자에 대해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어떤 도덕감정론 전반을 흐르는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왜 그러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 스미스 시대에는 한 300년 전이겠지만 르네상스 이후에 개인에 대한 철학을 이제 세워야 됐었던 시기고요. 근데 휴미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서 뭐 자유주의라든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얘기라는 걸 이제 받아서 아담 스미스의 관점에서 정말로 개인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국가나 정부라든가 이런 것에, 아니면 전제군주의 올마이티한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내가 존중받을 만한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의 개인의 조화성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의 질서가 개인끼리의 상호작용, 그것이 이제 좀 시장 경제 영역으로 확산이 되면 거래라든가 상업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성의 근거,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요소로까지 발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국부론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읽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마치 자본주의라든가 시장 경제가 시장 통해서 악다구니하면서 자기 것만을 찾고 이런 류의 어떤 경제로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상호 조화와 거래와
그런 것 속에서 서로의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사실은 도덕감정론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감정론의 어떤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책에서 도덕감정론이라든가 그 국부론의 얘기가 조화롭게 많이 실려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그 아담 스미스를 이해하면서는 저도 그 안재욱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부론에 보면 그 화재가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은행업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읽고 또 사람들이 혹시나 화재가 날 때마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담 스미스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보면 뭐 제임스 그 왕 때 뭐 화재가 런던 대화재가 엄청나게 나면서 뭐 변변하게 불 끌 어떤 그 장비도 없었던 시절에 어떤 이 도시가 이제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의 어떤 아담 스미스의 고민거리였던 거고요. 지금은 또 보면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소방차라든가 여러 화재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화재에 대한 정부의 이 인식은 또 되게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담 스미스를 읽을 때는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이제 약간 그 시대 당시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얹어가지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쪼록 다시 한번 아담 스미스 300주년이 되는 시기에 좋은 책을 번역하게 된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교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원대학교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 대세에 맞게 북 콘서트가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진행되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북 콘서트를 생각하고 왔는데요. 예,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가볍지만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대로 제가 가볍게 한번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번역을 그러니까 부탁을 받았을 때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인제 경제학자로서 애덤 스미스를 당연히 모르지는 않고 하지만 인제 애덤 스미스를 얼만큼 잘하냐라고 인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아주 잘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인제 상태였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인제 그 국부론이나 도덕 감정론 같은 책을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인제 그 얘기한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번역은 당연히 이제 하고 싶었어요. 저도 뭔가 인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인제 제가 인제 골랐었던 제가 번역을 맡았던 챕터가 이제 국부론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은 챕터가 아니었고요. 이제 도덕 감정론에 대한 챕터들이었어요. 하나는 인제 Living a Life라고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인제 구성되어 있는 챕터 그것을 제가 인제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미덕에 관한 그러니까 그 도덕 철학자로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어떤 미덕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다룬 챕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인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인제 구성이 돼 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자기 그 국부론에서도 인제 셀프 인터레스트를 인제 강조를 하면서 인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용어로서 인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리빙 어 라이프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인제 도덕 철학 쪽에 가까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가를 인제 강조하는 내용으로 인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쓴 사람은 인제 역근이다라고 나와 있는 저 헨리라는 사람이 이 챕터를 직접 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인제 그 스미스가 지적한 그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은
인제 그러니까 스미스 자체도 인제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러니까 자기애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전에 자기의 완벽성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 헨리라는 이 학자가 인제 얘기하기를 스미스가 자기의 저서 활동 그리고 저서에 쓰인 그 스미스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인제 활동한 것으로 봤을 때 스미스 자체도 인제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번역한 두 번째 챕터에 대한 얘기는 인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미덕에 관한 인제 챕터였어요. 그래서 4 개의 미덕을 인제 골라서 그 4 개의 미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챕터인데요. 그 4 개의 미덕은 인제 앞에서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말씀하셨듯이 겹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벌추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 4 가지가 인제 뭐였냐면 예를 들면 뭐 자제라는 거 아까 prudence라고 하는 그 신중이라는 거 그리고 인제 정의 그리고 유익함 같은 것이 인제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인제 4 가지 미덕이다라고 해서 인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이런 인제 두 챕터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도덕 감정론하고 국부론하고 인제 도덕 감정론은 인제 도덕 철학 쪽에 가까운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면 이제 국부론은 저희가 생각하듯이 경제학 책이다라고 인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인제 안재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학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그냥 그러니까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인제 처음에 인제 경제학이 연구가 되다가 점점 인제 경제학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스미스도 인제 도덕 감정론을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인제 국부론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 감정론에서 거론을 했었던 여러 가지 미덕이나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식의 얘기가 일단 먼저 쌓이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나온 책이 국부론이기 때문에 두 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인제 그 도덕 감정론에서 얘기했었던 그 공감이라든지 내 안의 관찰자라고 얘기하는 그 공평한 관찰자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인제 계속 도덕 감정론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어지는 얘기가 인제 국부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8 장 9 장에서 인제 제가 인제 번역한 챕터에서 나온 얘기가 인제 모든 인제 그 미덕이랄지 그 모든 행동 양식에 인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스미스가 생각하는 공감이고요. 그리고 인제 내 안에 관찰자가 있어서 그 공평한 관찰자가 계속 나를 인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인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때 인제 나에 대한 관심이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도 인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북부론과 도덕 감정론을 이으는 연결시켜 주는 그 두 개의 공감이라든지 내 안의 관찰자라는 개념이 제가 번역한 챕터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다른 챕터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깐요. 국부론을 더 자세히 인제 이해하는 목적으로도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국부론 전에 도덕 철학자로서 도덕 감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인제 도덕 감정론 책을 읽기 전에 뭔가 인제 소개하는 챕터 그리고 좀 더 쉽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아마 국부론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기에 영국 사회, 전 유럽이 어떤 사회였는지 좀 많이 듣고 싶어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1724년에 러시아의 포소시코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빈곤과 부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 국부론보다 한 50년 전에 러시아에서 그 책을 써내는데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이게 피트 제제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토대를 만든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러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뭐 강력한 짜르 군주정이었지만은 경제 정책만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우랄 산맥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민영화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데미도프라는 그 공장장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공장보다 개인 것은 4배가 인력은 적게 들어가는데
수학은 4배가 나온다는 말이죠. 산출이. 그래서 피터 대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다 민영화 정책을 펼치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피터 대제 시기 전에 한 20개 기업이 있다가 나중에 한 220개가 되는데 그중에 65%가 민영화된 개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피터 대제는 상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펴합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가 중국하고 무역 관계를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시베리아 총독의 권한이 세가지고요. 아까 특혜를 주고 막 이런 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중국하고 무역도 개인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서 사유화 시킨 다음에 그 개인이 직접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전체적으로 무역 자체가 애담 스미스 나오기 전에 좀 이런 시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가 시장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실제적으로 시장은 있었다. 그 시장이 프랑스 사학자 이야기했던 브로델이 이야기했던 실질적인 그런 시장들이 아주 크게 대외 무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인 없이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위대한 국가뿐 아니라 작은 국가도 세울 수 없다. 상인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상인은 군대의 동지이고 군대는 싸우고 상인은 그들에게 온갖 필요한 것을 지원하지 않는가. 상인을 배려해야 한다. 육체 없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듯이 상인 없는 군대도 존재할 수 없다. 상인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고 군대 없는 상인은 살 수 없다. 국가는 군대로 인해 확장되고 상인들로 인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기에 러시아랑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제학 이런 거 전공자는 아닙니다. 예. 이상이고 이 책은 너무 제가 앞으로 좀 자세히 읽고 또 소감을 우리 최성능 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내용, 뭐 도덕감정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국부론에 있는 내용들 일부들은요 보면 그 전에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아담 스미스는 뭐 옛날에 이전에 했던 뭐 그냥 짜집기 한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그 비슷한 얘기들이 이게 간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그 학사를 아담 스미스 이전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쫙 보면 거기에 보면 사유재산권의 중요성을 얘기한 사람이 있고 자유무역 중요성 얘기한 사람 다 있어요. 상인의 중요성 얘기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거 어렵죠. 근데 그걸 쫙 어떤 한 논리를 가지고 자연적 자유라는 걸 가지고 쫙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버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참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다 조금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자 학사들 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또 이 도덕감정론도 보면 거기서 내용 같은 걸 보게 되면 뭐 휴음이 얘기한 내용도 조금 있고 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자기가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아담 스미스가 위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밀턴 프리드만이 그 프리 투 추즈 책 있잖아요. 그 책 표제를 보면 그 밀턴 프리드만 연필을 들고 있잖아요. 그 연필이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의 이제 상징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 책도 널리 읽혀서 그 자유시장 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